안녕하세요. 오늘 똘스 내피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똘스하고 여러분하고 나눠볼 이야기.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한데, 오늘 총선 결과 나왔잖아요. 총선 결과를 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성 그리고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서울이 69.3%, 뭐 세종시 70%.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사람들의 정치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 참 남북이 아니라 동서가 색깔이 다르네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원래부터 이제 동서가 색깔이 달랐는데 이제 인천,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이 일단 색깔이 파래요. 수도권에 의석수도 많고 수도권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항상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의 가장 격전지인데요. 결국에는 이 수도권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75석을 민주당에서 됐고요. 국민의힘 108석 정도 됐습니다. 자, 좀 많이 기울은 결과가 나왔죠. 뭐 어차피 국민의 선택이니까 뭐 존중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방향성이 이렇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자, 결과는 그렇고 우리는 궁금한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 정치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대처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정책, 나라에서 관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0석 이상이었으면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180석 이상만 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그러니까 국회 법안을 상정할 때 뭐 소수당이 이거는 상정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했을 때 이제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하겠다 하면 뭐 그냥 국회 뭐 의결 이런 거 없이 막 슉슉슉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80석 이상 됐으면 가능했는데 일단 175석 나왔기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같은 거는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지 뭐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기 진짜 어렵다. 결국에는 일단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는 150석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은 이제 민주당에게 모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뭐 선거 결과 뭐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그죠?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셔야 되고,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재테크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 트렌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현재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당의 입장은 그래요. 법 개정, 그러니까 국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부분에 대한 부담률을 낮추고 뭐 뭐든지 뭐 일시적 뭐 3년 유예 뭐 세금 걷는 거 뭐 1년 유예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월세 소득 같은 경우 뭐 세금 내는 거 또 1년 유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입법되어 있는 규제들을 자꾸 행정권으로 좀 유예시키고 아니면 조금 무력화시키려고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은 여당에서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폐지, 그다음에 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뭐 기부채납 폐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았다라고, 행정부는 아직 좀 빨간색이고 또 국회는 또 파란색이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과 국회가 색깔이 같을 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일 때가 항상 뭔가 정치 행정 그리고 입법,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방향성으로 좀 빠르게 가속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색깔이 같은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라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자, 거대 야당. 이번 민주당의 총선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가 도드라졌어요. 일단 종합 반도체 강국. 이거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지금 뭐 대만의 맹추격세, 그리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투자, 그리고 인도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금리 완화에 대한 부분은 뭐 서로 양쪽 당 뭐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라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동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GTX 개통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심철도를 지하화, 1호선 같은 경우, 뭐 경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지하화 추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아젠다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민주당에서 이번에 아젠다 부동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를 걸었어요. 엄청 뭐 15가지, 18가지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합을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로 결론을 딱 추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임차인 등록제. 예, 그 뭐냐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또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행정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자꾸 이해시키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입법화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뭐 분명히 순기능은 있겠습니다만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한 게 맞나? 어쨌든 그래서 월세 소득의 과세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택 월세. 그러면 결국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뭐 38%, 뭐 24%, 18%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소득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는 안 되겠지만 2년 뒤 혹은 4년 뒤에는 임차인에게 이 세금 부분이 부담 전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월세 가격 상승이 조금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무조건 좋다고 보실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주거 공급 로드맵,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뭐 남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땅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나 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나 뭐 사실 현실성이 늘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복지주택을 많이 하려고 해요. 뭐 청년, 뭐 노인, 뭐 여성 1인 가구, 뭐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좀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뿐만 아니라 좀 싸게 국가 주도의 임대주택, 복지주택들을 뭐 30만 채, 50만 채 더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약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남은 택지들이 아마 뭐 국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뭐 84 타입 혹은 뭐 39평형 이상에서의 어떤 분양, 내 집 마련, 내 돈으로 딱 100% 분양 딱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은 이제 사실상 뭐 원래도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좀 기대하던 부분들도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구 측면에서는 뭐 투자 측면에서는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있어요. 공시가격 부분 이제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쪽에서는 낮춰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중과세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높여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실거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의 공시가격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보이스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담률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좀 낮아졌는데 다시 종부세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세금은 강화하고 복지주택은 느리고, 그리고 임차인은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똘스의 뇌피셜이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월세는 좀 오르고 내 완벽한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 등기를 낼 수 있는 주택들이 신규 주택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84타입 이상의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죠? 다주택자들은 고통이 있으니 뭐 집을 추가로 더 사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똘똘한 한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뭐 강남이 비싸지고 뭐 판교에 39평만 비싸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힘당 뭐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죠. 뭐 패배했으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돌아올 수 없는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국힘당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다주택자 등록세 취득세 인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뭐 8%, 12%막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 그런 등취득세 때문에라도 집을 안 사는데, 왜냐면 집을 사는 순간 일단 10% 마이너스 먹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폐지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종부세 결국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낮춰서 보유세를 올리고 종부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걸림돌 폐지. 뭐 일단 공급 이슈가 지금 사실 많잖아요. 공급이 없을 거다, 3기 신도시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재건축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 뭐 기부채납제도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뭐 단순히 뭐 1기 신도시 촉진법 이런 거 한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재초안을 무력화해야만이 재건축이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 서울시장 오세훈 씨도 좀 이런 거 재초안이나 기부채납제도에 대해서 완화하는 정책을 서울시라도 좀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임대 3법 폐지. 뭐 이렇게 4년마다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이 4년마다 오히려 전세값을 더 세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 그냥 이거 임차인 부담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임대 3법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하고는 사실 정반대 입장이죠. 그럼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 영향은 뭐 지방 미분양 매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자료랑은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는 누가 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누군가 투자로 사야만이 그걸 전세를 주고 월세를 줄 텐데, 민주당에서 이제 국가 주도로 하겠다고 하지만 글쎄 그게 늘 매번 정권 때마다 그랬지만 그게 쉬울까? 실제로는 현실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걸림돌 폐지를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일기 신도시 노후화 뭐 촉진법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과연 재건축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쉽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고 측면에서도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임대 3법 뭐 그래요. 사람이 원래 이제는 금액 못 올려요. 4년 동안 이렇게 하면 뭐 심리적으로 좀 세게 받고 싶은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긴 남습니다. 뭐 이미 뭐 빠이빠이 한 거니까 뭐 미래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정책들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이제 시장의 영향도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겠죠. 자,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 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의 시장 침입을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상승 불안정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뿐더러 쉽지도 않죠. 나라 주도로 복지주택을 더 간다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그 복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의 사각지대. 뭐 내가 소득이 많은 편은 아니야. 뭐 연봉 뭐 몇천 되는데 아이를 둘 키우는데 지금 전세 살아. 그 사람은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여성 1인 가구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오르면 조바심도 나고 좀 불안하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임대 가격 상승 불안정이 일단은 조만간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스타트가 될 것 같고,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거니까 다주택자들의 매입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질 확률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은 단기로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뛰는 이런 현상 보일 수 있고, 결국엔 그 규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똘똘한 채 사람들이 이제 자본의 여유가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더 강남으로, 오히려 더 판교로, 오히려 뭐 분당으로, 오히려 광교로 뭐 이런 이슈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아파트 값하고 그 외 지역하고는 이제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평양 때도 그렇죠. 5구 타입 언더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뭐 소형주택 많이 지을 예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84 타입 이상, 84 타입 이상, 33평, 뭐 39평, 뭐 41평 이런 건 공급이 아예 전혀 안 될 거란 말이죠. 3기 신도시에도 기존에 계획도 없었지만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팔려고 하지 않겠죠. 입지가 더 좋다고 한다면 입지가 좋은 중개형들은
또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좀 그런 양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다주택자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법이 폐지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4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좀 과도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진입을 안 하니까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귀해질 거란 말이에요. 인상률이 급격하게 4년마다 높아지는 현상 좀 겪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또 임차인 등록제를 이제 강력하게 입법화하고 실행하면 월세에도 세금이 붙고, 지금 뭐 전세 주면 세금 안 붙잖아요. 근데 전세금에 대해서 환산 이익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 이제 전세를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오히려 전세값 올렸지만 뭐 실제로는 더 페널티를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더 부담을 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딱 일어나지 않겠지만 뭐 한 2년 뒤, 3년 뒤에는 벌어질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신규 공급 아파트는 없는 거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신규 공급은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공급이 축소화되면서 전월세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전월세가 오르게 되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기 싫은 계층들도 집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또 가격 상승을 부르게 되고, 그 타임을 또 재고 있었던 또 다주택자들이 더 세게 갈 것 같으니까 또 확 몰려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실입주자, 뭐 갈아타기 수요자, 또 다주택 매매자가 동시에 한 타임에 몰릴 수 있어요. 계단식 상승을 해야 되는 시장이 눌려 있다가 한 번에 확 튀어오르는 현상이 좀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또 임대 가격은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편파적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상황만 보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국힘이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스텝업이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고, 결국엔 이제 국회를 민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취지는 좋으나 부작용들로 인해서 좀 이런 현상들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뇌피셜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측면에서 고운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은 냉정합니다. 돈에는 정의라는 것이 없고요. 돈이라는 것은 이득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는 쪽으로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냉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고 시장의 방향성도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들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도 한번 공부하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요. 핵심 포인트는 양극화, 똘똘한 한 채, 뭐 이거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자, 똘스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참 오늘 이야기 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꼭 냉정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똘스는 물러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어렵다 이거. 무서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